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 일정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인천 건축왕에게 돈을 떼인 금융기관도 9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건네받은 현역 의원의 이름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10명 안팎의 의원들에게 돈 봉투가 우선 배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의 새마을금고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대출자의 위치나 이사장과의 친분에 따라 대출 금리를 임의로 산출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객 동의서 없이 신분증 사진만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근로자위원이 아닌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시위를 벌이면서 공익위원들이 불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빠졌습니다. 우리 기업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의 생산 공장을 만들고 현재 사용하는 중국산 배터리도 바꿔야 합니다. 최근 2달간 전세 사기로 인해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이들은 국가의 도움을 기다리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절망했다고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규정하면서요. 하지만 전세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이 대부분 제2금융권입니다. 경매를 중단하면 자금 경색이 생겨서 결국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원주희 기자의 보도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한 데 대해 비통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주로 20, 30대 청년 세대에 집중된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이를 제가했습니다. 살던 집이 저가에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나 저리자금 지원 등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피해 발생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용 세습과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 이 또한 피해가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 세대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전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인천 미추홀구 경인전철 주안역 광장에서 대책위 출범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노승환 기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현장으로. 네,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시작됐습니다. 이곳 주안역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와 일반 시민 등 수백 명이 광장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 사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국 피해 사례의 3분의 1이 집중된 인천에서 피해자들이 전국 단위 조직을 만든 겁니다. 최근 채 2달도 안 되는 사이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명이나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가 단순히 개인 간 거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됐다며 미온적인 정부 대처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 대책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됐다. 이거 아닙니까? 미추홀구 대책위에서 활동하시던. 네, 오늘 출범한 대책위는 그래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는데요. 정부가 여러 번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보증금을 되찾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길에 내쫓기지 않도록 경매를 중단시키거나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갖게 해달라고 지난해 가을부터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에서야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경매 중단 방안을 시행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건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실제 경매 중단이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주한역 광장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살펴봐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MBN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입수했는데 여기 보면 건축왕에게 돈을 떼인 금융기관은 무려 90곳, 대부분 중소 제2금융권들입니다. 경매를 거치지 않으면 이들은 돈을 수거하지 못하고 자산 운용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수십억 원을 제때 못 받으면 자금 경색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김경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가구 수는 지금까지 120동 3,100여 채에 달합니다. 집주인은 28명, 파악된 것만 1,300여 건의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채무자는 대부분 A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이른바 건축왕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건축왕이 이들 주택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린 기관은 모두 90곳. 4대 은행 등 1금융권도 일부 있지만 빌려준 금액이 크지 않고 협동조합이나 금고 등 2금융권이 대부분입니다. 금리는 높지만 대출이 비교적 잘 나오는 상호금융의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맡기고 전국 곳곳에서 자금을 빌린 것입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71억 원까지 수십억 원을 빌려준 곳도 상당수입니다. 단위조합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일반 은행과 달리 자금력이 크지 않아 경매 중단이 현실화하면 자금 경색이 우려됩니다. 연체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금 회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금액이 소액이라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겠죠. 게다가 2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경매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벌써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정부는 대책이란 걸 내놨었죠.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그리고 윤 대통령 지시대로 경매 중단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지 경제부 최윤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책을 내놨었는데도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네.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정부가 그동안 내놨던 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고 긴급 주거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요건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또 최대 3억 원 이하 전세집까지 가구당 2억 4천만 원을 연 1, 2% 금리로 지원하겠다 이런 대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은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말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5월부터 시작이니까 당장 이용할 수 없고요. 또 2억 4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는다 해도 나머지 한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스스로 마련해야지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대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긴급 주거 임대주택은 원룸이 많고 또 거리가 멀어서 고작 10세대만 지금 이사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받는 최우선 변제금도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여야 30%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가 아니군요. 네, 그 한도를 넘으면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냥 집에서 쫓겨나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탁상 행정, 탁상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피해자들은 가장 시급한 건 우선 경매 중단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근저당권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세입자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집주인 다른 새 주인에 의해서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피해 임차인들이 그 집을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세는 아주 바닥이라서 그걸 경매장에 가면 그냥 은행 근저당이 가져가면 저희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1차에서 누군가가 받아준다면 조금이라도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1차에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매각이 되고 나면 당장 쫓겨나야 되고 그중에 건질 수 있는 돈이 많아봐야 2,700인 거고
하나도 못 건지고 지금 나갈 사람들이 태반인지라.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가면 우선 경매에서 나온 돈이 1차로는 이제 세금 같은 것으로 나갈 것이고 2차로는 금융기관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거니까 뭐 받을 게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경매는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나왔습니까? MBN이 입수한 그 인천 미추홀구 피해 물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한 3,000 가구 중에 1,000가구가 경매에 들어갔고 네. 이 중 100건은 매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3회 진행된 것이 69건, 그리고 2회가 82건, 그리고 1회가 95건에 달합니다. 공매로 넘어간 것도 상당수 달하고요. 아직 경매 날짜가 잡히지 않은 가구도 670건이 넘습니다. 이 경매가 3회 정도까지 가게 되면 원래 가격이 한 60% 선에서 낙찰이 되는데 이 낙찰 가격이 낮으면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은 그만큼 더 줄어들거나 아예 그렇죠.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가운데는 살던 집을 또 낙찰 받으려고 경매에 갔다가 소위 경매꾼들에게 밀려서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그래서 경매를 중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냐 부분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공공기관인 캠코가 갖고 있는 공매 51건에 대해서는 이 기일을 변경을 했지만 경매는 사실 중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매를 중단할 경우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자금 경색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금융위도 조금 전에 또 회의를 하고 또 대책들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일일이 이들 금융기관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액수는 대략 한 2,500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 이런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매 우선 낙찰권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가 피해 주택을 모두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안도 사실 정의당 주도로 국회 입법 제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국토부는 전세 피해 대책에 대한 어떤 보완 설명을 할 예정인데 얼마나 더 현실적인 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입자를 구하려니 경매를 멈춰야 되고 경매를 멈추자니 금융기관이 또 문제고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까지 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같은 각급 국가 중요 시설인 부산신항의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검문 검색을 받지 않고 멋대로 드나든 정황을 지난주 2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어쩌죠? 알면 알수록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엔 부산신항을 지키는 특수경비원 얘기인데요. 원래 해야 할 사격 훈련을 하지 않은 건 물론 가스총도 들어있지 않은 빈 권총 집만 차고 국가시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각급 국가 중요 시설인 부산신항을 지키는 특수경비원들은 법적으로 권총이나 소총 등 무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 훈련이 필수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에는 국가 중요 시설 자체 방호 계획을 세울 때 실제 사격 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모두 1년에 2차례 사격 훈련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신항 특수경비원들은 단 한 번도 사격 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격도 문제인데 가스총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이니까 그게 또 어찌 보면 문제죠. 상시 보안 체계도 허술합니다. 부산신항 일부 경비원들은 현재 가스총도 들어있지 않은 빈 권총집만 차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각급 국가시설인 부산의 다른 항만에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북항 등 다른 곳에는 항만공사 자회사 소속인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는데 항상 가스총을 휴대하고 매년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신항은 경비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가 맡고 있다는 이유로 규정을 어겨도 해양수산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부산신항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인데 부산신항보안공사는 올 하반기에는 실탄 사격 훈련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구독자 120만의 20대 유명 유튜버가 열쇠공까지 불러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데 이어 폭행, 협박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유튜버는 결국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구 가방을 맨 열쇠공이 건물로 들어오고 안경을 낀 젊은 남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열쇠공은 10분도 안 돼 다시 내려왔지만 다른 남성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내려옵니다. 지난해 12월 유명 먹방 유튜버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서울 청담동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범행에 앞서 B씨의 차량이 없는 걸 확인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A씨가 용서를 구해 만남이 이어졌지만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촬영하거나 약속이 있어 만나지 못할 때도 B씨에게 차량 혹은 집에서 대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 2월 말 A씨는 외출 문제로 B씨의 집에서 다투다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112 신고를 취소하라며 협박을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에서 피 묻은 옷과 커튼 뒤에 숨은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옷에 묻은 피는 B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A씨를 주거 침입과 협박,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돈을 빌릴 때 집이 멀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또 이사장과 친하면 금리가 낮아지는 이상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대출 금리 기준이 말 그대로 고무줄인 거죠. 또 이 금고에서 고객의 동의서도 없이 신용 정보를 조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 이 금고는 전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출장 화물차 대출을 진행하는데 직원들의 카톡방에 이상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경남 함안에서 진행된 대출건에 대해 이사장이 금리를 더 받으라고 지시했고 즉석해서 높은 금리를 산정해버린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갔다 왔는지 여쭤보시고 금리를 몇 프로 받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쪽까지 갔는데 그거밖에 안 받았냐고. 실제로 신용등급이 같은데도 경기권 고객은 6.2%, 경상북도 고객은 6.5%를 적용받았습니다. 고객의 상환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신용등급이 더 좋은데도 오히려 금리를 높여받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신용등급을 조회하기 위해선 고객들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이 금고는 신분증만 받아 자체적으로 등급을 조회하고 보관했습니다. 직원들의 제보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중앙회에 감사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안부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중앙회에서 이건 이렇다 하시면은 알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MBN이 이달 초 서인천 새마을금고 금리 조작 사건까지 보도했지만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중앙회 쪽에서 그 사실관계 확인하고 감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주간 부처가 가서 모든 걸 보는 건 아니죠.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서민금융기관의 관리 부실이 유야무야 덮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제주에 초속 30m에 가까운 태풍급 강풍이 불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유리창에 산산조각 나고 뜯긴 천막이 전신주에 걸리고 현수막이 찢기며 영업장은 혹 달아놓은 간판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해야 했죠.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도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입구 유리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강풍에 의해 옆유리와 부딪히면서 깨진 겁니다. 큰 소리도 나고 바람이 그때 강풍이 불었어가지고요. 많이 놀라긴 했죠. 사람이 있으면 다쳤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간판도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 초속 30m에 가까운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천막이 전신주에 걸리고 현수막이 찢어지는 등 모두 4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강풍특보와 급변풍특보가 내려지면서 17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면서 수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채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용객들은 갑작스러운 결항 소식에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야 되는데요. 지금 비행기가 없어 모레 가야 돼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이 지금 다 취소시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바닷길 운항에도 한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기상 상태가 점차 나아지면서 일부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은 재개됐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에서 청소년 1,000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난동을 부리다 2명이 총에 맞고 1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차량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지르고 운행 중인 버스와 승용차 위에 올라가는가 하면 총까지 쏴댔거든요. 이유요? 한번 보시죠. 장동건 기자입니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진 차량 위에 올라 쿵쿵 뛰더니 차 안에 불까지 지르는 청소년들. 아수라장 속에 집단 폭력 사태가 벌어지더니 급기야 총성까지 울립니다. 지난 토요일 밤 미국 시카고 도심 공원 밀레니엄 파크 앞 대로에 난입한 청소년은 1,000명에 달합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난동은 이어졌습니다. This whole area was lined with. This street was blocked off by a wall of police up the next block. 총격으로 10대 2명은 각각 팔과 다리에 총상까지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SNS를 통해 계획된 틴 테이크 오버라는 10대들의 도시 장악 이벤트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난동이 있기 며칠 전부터 SNS에 밀레니엄 파크에 모이자는 메시지가 공유됐다는 겁니다. 시카고시는 지난해 여름부터 청소년은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주말 저녁 밀레니엄 파크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불만을 품은 청소년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난동으로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시카고 경찰은 총기 소지와 절도, 난동 등의 혐의로 청소년 15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엮인 더불어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양복을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밝혔고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 모두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 등으로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민주당 의원. 첫 재판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이 범죄자의 3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획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정에서 기 의원은 당시 양복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인하셨는데 혐의 돈 받으신 적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김봉현의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길에 집에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한 방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3일로 예정됐는데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줬다는 녹음 파일은 여러 나왔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죠. MBN 취재 결과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현역 의원은 모두 10명 정도. 이들에게 돈 봉투가 우선적으로 배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접전 끝에 당선된 송영길 후보.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송 후보 캠프에서는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보좌관을 파견하는 등 주축으로 활동하며 당선을 이끌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명, 인천 3명, 광주 전남 4명, 충청 1명 등으로 돈봉투 의혹으로 입건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캠프에 참여하면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들에게 돈봉투가 우선 배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를 수수한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당사자를 특정해 입건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녹취록뿐 아니라 캠프에서의 역할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수사 대상을 특정해 나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지난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돈이 오갔다는 의혹에 이재명 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했죠. 그런데 송 전 대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흘 뒤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고 따라서 조기 귀국 요청도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민주당 일각에선 오고 가는 금액이 기름값, 밥값 수준일 뿐이었다며 송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에 나서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자신의 캠프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오늘도 전해졌습니다.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한번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좀 조속히 입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설명할 건 설명을 하는 과정을 밟아야 돼. 다만 일각에선 송 전 대표는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요. 어떤 걸 알았다고는 송 대표가 그걸 용인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소영교 의원 역시 녹취록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언론에 흘려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선 송 전 대표와 관련자에 대한 탈당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돈봉투 의혹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장인상으로 귀국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면서도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측근들에게는 당이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당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지만 기자들의 질문엔 무거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당의 우려를 표현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없으실지요? 다만 최근 이낙연계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돈봉투 사건 관련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이 국가적 위기에 희망을 줘야 하는데 못하는 지경이라 아쉬움을 표했다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신뢰 붕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계 양기대 의원은 이낙연 역할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귀국해도 당장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돈봉투 의혹이나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역할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입니다. 오는 6월 귀국해 북콘서트를 하며 전국 순회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 전 대표가 최악의 악재를 만난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첫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전광훈 추천 당 떠나라. 여당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 981명에게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추천으로 한 당원을 대상으로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들이 현재 총 981명입니다. 잠깐만요.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수십만 명이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국민의힘 당원이 한 80만 명가량 되거든요. 네. 오늘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추천인의 전광훈 목사를 적은 이들을 추린 겁니다. 이를 공개한 건
전 목사가 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겠죠. 다만 추천위를 적는 게 필수는 아니거든요. 전 목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이 이보다는 많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광훈 지우기에 지금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강제로 출당시킬 수는 없는 건가 봐요. 네,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에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당 위신을 손상할 때만 출당이 가능한데요. 네. 전광훈 목사 추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출당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중 당적이면은 정당법 위반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 당원이 국민의힘에도 이중으로 입당했을 걸로 의심을 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정당법상 이중 당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서 자발적인 탈당을 유도한다는 건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 당적인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도 없는 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은. 네, 자진 납세 빼고는 없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제3지대. 그러니까 여도, 야도 아니 중간지대에 속한 정치인들을 모아놓은 그런 지대입니까? 네. 뒤에 보시는 사진에 있는 인물들이 오늘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회를 연 겁니다. 현재 우리 정당 정치에 대해 쓴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권당이 될 것 같으면 정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고서 사는 정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경쟁 상대가 아닌 적으로, 또 설득해서 함께 가야 될 동료가 아닌 배제해야 되는 악으로 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여도, 야도 아닌 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역 의원들도 꽤 갔던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모임의 이름이 성찰과 모색 이름입니다. 네. 성찰과 모색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발언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네. 내고는 뭐 공약도 사실은 서로 간에 많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냥 권력 싸움을 할 뿐이죠. 그럴 바에는 아예 통합을 해서 더불어 국민의힘이든지 국민의민주당이든지 이렇게 해서 민주당 하면 지금 뭐 떠오르는 건 개딸하고 돈봉투고 뭐 우리 당 하면은 지금 떠오르는 게 사실 전광훈 그리고 끝없이 나오는 막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3지대 그러면은 결국 신당 창당을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네, 금태섭 전 의원이 언급을 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 총선에서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준비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그 길을 걷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경우에서 봤듯이 민주당의 경우 자정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내부 조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야말로 그러면 정당을 뭐하러 하나요?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무당층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30%나 되더라고요. 그만큼 여도 싫고 야도 싫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제3시대 모임에 또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얼마 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고 배승아 양 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죠. 이 와중에 어제 아침 울산에선 20대 여성이 출근길에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도로입니다.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손살같이 달아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 인지한 듯 비상등을 켠 채 달립니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7시 29분쯤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반 만에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20대 남성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집안에 있었어요. 사고 낸 거는 알았죠. 사고 낸 거는 인정하니까.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1%,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또 도주 차량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맞았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맞았다라고.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경찰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를 들여다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목이 좀 오싹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영상 봐도 그럴 겁니다. 아실 만한 분은 아실 수도 있는 영상이고요. 네. 보시면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고요. 그러세요? 네. 남성이죠? 네. 창문 틈 사이로 집 안을 막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자세히 보면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서 창문 열고 들여다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네요. 이 남성이 일대 원룸가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행위 반복했던 상습범입니다. 인상착의랑 매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서 물으니까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어깨에 묻은 저 먼지들이랑 이런 건 뭐예요? 하고 많이 뵌 분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누가 내가 사는 집을 저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네. 네. 어쨌든 경찰이 잘 잡아내긴 했는데 잡긴 잡았는데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단 말이죠. 네, 저도 궁금해서 법조계에 물어봤는데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범창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창문을 연다거나 창문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본다거나 하는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주거의 평온을 깼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이런 범죄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초범, 종합범 안 통한다. 뭐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초범이거나 자동차 종합범 가입한 자, 지금까진 잘못 저지르고도 용서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잘못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나오네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영상이잖아요. 저도 네. 몇 번 봤는데 초등학생 배승아 양이 안타깝게 세상 떠났던 음주운전 사고 맞죠? 네. 바로 음주운전 말하려는 거였습니다. 저런 운전자들 꼭 엄한 처벌 받아왔던 거 아닙니다. 감경 요소, 그러니까 형을 깎아주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량 줄어준 이유 가끔 들어보면 되게 좀 기가 막힐 때 있거든요. 그렇죠. 음주운전은 어떨 때 형량 깎아주죠? 아까 키워드 나올 때 살짝 언급하긴 했거든요. 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초범인 경우 또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켜준 경우 형량을 깎아줘 왔습니다. 이런 감경 사유가 이제는 사라진다. 그럴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요즘 보험 가입 안 돼 있는 사람 없는데 이것 때문에 형량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럴듯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난해 3월 광주 북구에서 만취 상태로 50대 여성을 차로 숨지게 한 A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보험 배상금이 지급됐고 형사처벌 받은 적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양형 기준 높이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재산범죄가 됐든 상해가 됐든 피해자한테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을 한 경우와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형량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범죄 역시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해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데 음주운전만 예외로 둬야 하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양형 기준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45살도 청년, 중장년 아니에요? 한 기자는 혹시 청년이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30살 혹은 35살 그렇죠. 이 정도 생각합니다. 네. 를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0세? 만 38살 정도까지가 아닐까요? 취업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39까지는 청년으로 봐야 되겠네요. 보다시피 아까 한 기자부터 이 시민들까지 의견 되게 다양했잖아요. 네. 사실 이게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19세에서 34세거든요. 근데 최근 전라남도에서 이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겁니다. 무려 10살이나 더 늘린 거네요. 그렇죠.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고요.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문제는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40대가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청년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청년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청년의 폭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로 인해 청년 인구는 53만 4천여 명으로 14만 명이 넘게 늘어나게 되고요. 이 혜택도 이 각종 주거비 지원부터 금전 지원까지 함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론 통계 좌표를 인위적으로 바꿔서 청년 인구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실제로 젊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만큼 전남 지역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이 중위 연령만 놓고 봐도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역 떠나는 도민 96%가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전남 화순에서 실시하는 만원 아파트 다룬 적이 있었죠. 그렇죠. 지역 인구 늘리려는 절박한 시도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청년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첫날부터 파행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2,000원은 돼야 한다고 하자만 그러자면 권순원 공익위원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과 주말 사흘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문재 씨는 씀씀이를 줄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9,620원에 묶인 최저임금 탓에 앞으로는 배달 음식 대신 직접 음식을 만들어 식비를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디 음식점을 갈 때마다 몇백 원씩 몇천 원씩 인상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망설여질 때도 많았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월 임시직과 일용직의 명목임금은 177만 4천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4% 줄었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진 실질임금으로 계산하면 앉아서 5.3%의 임금 삭감을 당한 셈입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2,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저임금 12,000원은 지금보다 25% 오른 수준인데 이는 16.3%를 기록한 2018년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상승폭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자리가 마련됐는데 첫날부터 파행됐습니다. 최저임금위 소속 노동자위원 측이 공익위원 중 한 사람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공익위원은 공익위원이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준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대립하는 최저임금위 구도에서 공익위원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만큼 권 교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6월 말로 예정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지켜질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말고도 지불 능력에 맞는 업종별 차등 임금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역시 위원들 간의 합의를 봐야 할 숙제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전기차 16종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업체 제품만 모두 선정됐고 한국의 현대, 기아차, 전기차는 다 제외됐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조립을 해도 배터리가 중국산이면 제외, 이런 식이니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전기차는 총 16종입니다. 최대 7,500만 달러, 우리 돈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합니다. 제조사별로는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 4곳으로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 전기차는 제외됐습니다. 기존에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만 갖추면 됐지만 이번에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에 대한 생산지 제한까지 적용했습니다. 보조금 혜택 대상이 25종에서 16종으로 줄어든 이유입니다. 미 엘라베마 공장서 조립하는 현대차 GV70도 배터리가 중국산이어서 이번엔 제외됐습니다. 과거 기준으로는 대상이던 일본 닛산 등도 새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던 미국 중심의 공급망 세판짜기 수순으로 보입니다.
But the battery is a key part of that electric vehicle. 75% of that battery manufacturing is done in China. 이번 조치로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업체 전기차의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작년 12월 렌트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요건 예외를 인정받은 점 등을 강조하며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업체의 대책 마련도 분주한 가운데 현대차는 조지아주 공장 가동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리스 등 상업용 차량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맞았습니다. 열 적외선 위성 사진을 보니 최소 4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통일부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 출근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안병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4일 열 적외선 위성으로 개성공단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일부 지역이 온도가 높은 붉은색으로 나타나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공장 2곳, 섬유공장 1곳과 제조업 공장 1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특히 쿠쿠전자 설비로 전기밥솥을 생산하고 비음성 압력 밥가마라는 상표를 붙여 평양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 내 125개 한국 기업이 있어 다른 공장들이 무더기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몰래 무단으로 이제 사용했을 경우 기계에 대한 좀 생명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현재 공장 대부분은 생활 소비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생활 필수품과 관련한 것이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건 없이 개성공단 재개에 나오라는 이런 간접적인 압박의 메시지도.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보다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공단에 출근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에 대기업이 협업을 제안한다면 큰 기회로 느껴지겠죠. 그런데 대기업이 아이디어와 정보만 가져가 따로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협업하자고 접근해 아이디어만 쏙 빼가는 건데 현재 우리 법으로는 이럴 경우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기기를 연동하자 1초 만에 팔에 패션 타투가 새겨집니다. 한 스타트업이 수년간 테스트를 거쳐 지난 2018년 제품을 내놨습니다. 다음 해 LG 생활건강 측이 공동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제품의 공급과 협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기술적인 차이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동작하는 것까지 다 구두상으로 전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LG 생활건강이 타투 프린터 제품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카카오 헬스케어는 연속 혈당 측정을 통한 건강 데이터 관리와 식단 구성 등 새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7년에 걸쳐 개발했다는 스타트업은 카카오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가 협업을 제안해 정보 교류를 했는데 그 뒤 사업 아이디어를 가져갔다는 주장입니다. 약 5개월가량 협업을 했기 때문에 자주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 모델이나 저희 회사의 주요 기술들 충분히 소개를 해드렸고. 도용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들은 이미 국내외에 해당 제품과 서비스들이 개발 중에 있다며 아이디어 도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스타트업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아이디어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해도 아이디어나 기술 도용을 피해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대기업에 크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오픈을 하는 겁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우리 한국에 맞게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들 스타트업은 국회에 법 개정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보류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기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 단행을 요구했는데
여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올려야 하는 건 알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섣불리 요금을 올리고 싶지 않은 거죠. 어차피 맞을 매라면 총선 훨씬 전에 맞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보도에 안병옥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 속에 어려움을 겪는 전기산업계가 거듭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기요금 정상화! 한국전력 적자가 커지면서 송배전 분야 유지보수 집행액도 줄어 중소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전 발주 물량 감소, 공사 대금 지원 등 2중 3중 피해를 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8,200억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하루 600억 원씩 쌓여가고 있는데도 여당과 정부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분기별로 킬로와트 시당 13.1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가 완강합니다. 여당은 한전의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말 요금 폭탄이 쏟아지면 내년 총선은 물 건너간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가 개입하지는 않거든요. 당이 나서서 요금을 올리네 마네 이렇게 논의를 하는 나라는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킬로와트 시당 5원에서 9원 정도 인상폭이 논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은 윤 대통령 방미 전인 오는 20일 협의회를 다시 열어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지난해 말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이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는데 이 덕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한 인기 제과점 앞엔 평일 낮부터 방문객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疫情也刚放开嘛，尤其大学生就都出来打卡，然后我觉得大家还是靠那些小红书、抖音上看那些推销，然后就来排队了。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 중국의 경제 회복세를 실감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은 4.5%. 지난달 양회 때 밝힌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보다는 낮지만 시장 전망치 3.8% 내외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인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하며 경제 회복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1분기 도시 실업률은 5.5%로 지난해 4분기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生产需求企稳回升，就业物价总体平稳，居民收入持续增加，市场预期明显改善，经济运行开局良好。 또한 미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갈등에도 1분기 중국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수출은 8.4%가 늘어나며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정부가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휘발유 25%, 경유와 LPG는 37%인 현행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부담을 먼저 고려했다며 8월 초쯤 유류세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그리고 남작. 우리에게도 익숙한 중세 유럽 귀족의 칭호입니다. 철저하게 계급화된 당시 사회에선 각기 부여받은 자귀를 대물림하며 자자손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죠. 근대를 지나 시민사회가 도래하며 이제 신분 계급은 용인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헌법도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는데 그런데 이를 비웃듯 오랜 기간 특권을 대물림해온 곳이 있죠. 대표적인 게 노사 단체 협약의
우선 및 특별 채용 조항을 두고 있는 기아 자동차입니다.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난해 기아차 생산직 공채 경쟁률은 500대 1이었습니다. 공무원 경쟁률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기지만 이걸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디는 채용의 공정을 위해 얼굴, 신분, 학력 다 가리고 블라인드 면접을 보는데 말입니다. 지난해 11월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차 노사에 해당 조항이 관련법에 위반된다는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시정명령을 받은 LG U+와 현대위아 등 현재까지 54곳이 개선을 완료했지만 기아차 노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고용세습 특혜 조항을 고수하겠다고 버텨도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거든요. 부모 잘 만난 자녀들이 스펙 쌓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다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조차 없이 부모 따라 내 노력과는 하등 관계없이 평균 연봉 1억 원짜리 직장에 들어간다고요. 고용세습을 없애려는 정부의 시정명령의 노조 죽이기라며 단체협약 사수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기아차 노조의 주장은 그간 노조 활동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합니다. 이젠 글로복 입고 머리에 띠 두르고 외친다고 약자처럼 보이는 그래서 국민이 그렇구나 동조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가난도 대물림, 직장도 대물림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달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이혜인 선수가 MBN 여성 스포츠 대상 3월 MVP로 선정됐습니다. 연하키즈에서 어엿한 피겨 간판으로 성장한 이혜인 선수를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9년 주니어 그랑프리를 제패하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던 이혜인은 4년이 흐른 지금 어엿한 피겨 간판이 되어 MBN 여성 스포츠 대상 3월 MVP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일단 키가 컸고요. 이제 전체적으로도 조금 더 그때보다 발전한 것 같고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아마도 멘탈적으로 더 강해지지 않았나.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출전 불발과 시즌 초 부진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했고 결국 4대륙 선수권 금메달에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틈틈이 그린 그림도 도움이 됐지만 무엇보다 든든한 동료들이 큰 힘이었고 결국 한국 피겨 사상 첫 단체전 메달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릴 때는 조금 손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특별한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팀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봐서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혜인은 올림픽에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다음 시즌 더 강렬한 연기를 준비합니다. 연아 언니도 올림픽 금메달을 따셨는데 이제 좋은 곳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도 나중에 그렇게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비구름대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의 비는 내일 낮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날이 반짝 더워집니다.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6월 초에 해당하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이 27도, 전주는 28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0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거의 전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겠고요. 남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울이 12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27도로 다소 덥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1도에 머물러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광주가 25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고온 현상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